한반도 역사의 증거물을 찾는 과정, 발굴. 발굴은 역사의 증거이자 알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기록의 역사를 입증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는 시간 여행 발굴. 그래서 발굴은 우리 역사의 가장 초석이자 반전을 가진 결정적 증거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10가지 발굴을 통해 새로 쓰여진 우리 역사를 알아봤다. 발굴 현장을 직접 뛰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고고학자들. 그들에게서 생생한 발굴 이야기를 들어봤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좀 미스테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를 다시 찾아서 이끄는 거. 아니면은 퍼즐, 그림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고리를 푸는 비밀 열쇠의 발굴. 잃어버렸던 시간의 퍼즐 조각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미스테리하며 흥미로운 발굴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발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낸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을 파내어 지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시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발굴인 셈이다. 한국 발굴사 100년을 정비하고 역사적 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고고학자이자 국외 소재 문화재단 직원길 이사장은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 그야말로 온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유물을 이제 촬영하고 실측하고 또 수거해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당시에 그 유적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생활을 갖다 우리가 복원하는 게 바로 발굴이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그 밖에서 구경하신 분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발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는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 나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록된 역사도 제대로 기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선조들의 삶을 상상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이유 단초는 발굴이다. 기록화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기록화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의 그 많은 물질적인 자료들은 바로 우리 발 아래 땅 속에 굉장히 많은 상당수의 그 문화유적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과거의 생활상이나 사회문화상을 복원하는 이제 그 기록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 고고학 연구의 지금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이 개국 10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사탐은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선조들의 놀라운 과학을 발굴해냈다. 이제 우리 역사뿐 아니라 전통 과학을 찾을 수 있었던 발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역사를 바꾼 혹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낸 획기적인 발굴 10가지 중 5가지의 이야기다.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의 영토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할 때이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척박한 땅, 거기에 추운 날씨까지 고구려는 한반도의 남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을 끼고 있고 비옥한 백제의 땅이 고구려의 눈에 들어왔다. 결국 고구려는 첩자를 보내 백제의 땅을 염탐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좋은 땅이야. 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저 곡식 좀 잘하는 것 좀 보시죠. 아니 고구려인들은 추수하는 것들이 다 부족한데 이 땅은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 및 한강 이남까지는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고구려 사람들도 발 뻗고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오. 맨날 말 타고 곡식 구하러 있고 식량 구하고 다니는 거 지겹지도 않소 그거? 아무래도 백제를 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 나라인데? 형제의 나라니까요. 원래 고구려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운 거니 우리는 이 땅을 함께 쓸 이유도 있는 것이오.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 백제의 땅을 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고구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던 백제. 고구려의 계략을 간파하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백제의 땅을 두고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각축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아차산은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산 중 하나다. 산의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강 이남의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북으로는 멀리 의정부에 이르는 길목까지 보인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아차산은 중요한 한반도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아차산에는 그 아차산성이라고 하는 백제시대 성이 원래 하나 있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나머지 유적이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아차산은 용마산 등선과 만나는 형태다. 그런데 아차산 능선을 따라 용마산까지 가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 바로 성벽이다. 아차산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적이다. 이 성벽은 언제 누가 쌓은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쌓은 것일까? 아니면 전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성벽이었을까? 그런데 성벽이 산성인 것처럼 긴 형태도 있지만 중간중간 드러난 형태는 보의 형태도 띈다. 아차산 성벽의 비밀을 풀어줄 문헌이 있다. 삼국사기 24권에는 백제의 구대왕 책계왕이 고구려의 침략을 염려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축하여 방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강 유역은 대표적인 백제의 영토다. 백제는 한강 방어를 위해 지금의 아차산에 산성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강을 코앞에 둔 아차산성은 백제를 굳건하게 지켰을까? 그런데 아차산성을 발굴하는 도중 발견된 보루. 보루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 서울의 올림픽공원 몽천토성이라고 하는 백제 도성 중에 한 곳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고구려 토기가 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한에도 고구려 토기가 있구나, 발굴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 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와중에 몽천 토성 발굴이 새롭게 진행됐다. 백제의 첫 도읍지였던 지역에서 발굴된 몽천 토성의 유물에서 고구려의 토기가 발견된 것이다. 남한 지역에 고구려 유적이 존재한다. 특히 한강변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94년도 저희가 아차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자들이 그 유물을 보고 몽천 토성에서 나온 토기랑 똑같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고구려 유적이다라고 알게 됐고 이후에 무려 아차산에서 21개소에 달하는 고구려 유적을 찾게 됐습니다.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은 아차산 보루를 비롯하여 용마산 보루, 시루봉 보루, 수락산 보루, 망우산 보루 등 17개의 보루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 보루들이 백제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루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유적이 고구려 것임이 증명되면서 아차산 10개의 보루가 고구려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결국 아차산이 고구려의 영토라는 것과 그리고 고구려가 한반도의 국가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이 된 고구려 유적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구려 유적이
북한하고 중국에만 밀집돼 있고 남한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역사 기록엔 분명히 고구려가 충청도나 경북까지 왔다 간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줄 만한 물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에 걸쳐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장수왕은 한강 유역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다음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된다. 아차산 보루에서는 마구장식이 발견되는데 기마 문화를 가진 고구려의 유적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넘어 충청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삼국사기에는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가 고구려의 164개 주군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보루는 군사시설이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군사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생활용품들이 필요했던 곳이다. 그래서 아차산 보루에서는 화살촉이나 창 등 무기가 다량으로 발굴되거나 군사 식량을 담았을 토기들도 발굴되고 있다. 다량의 화살촉 발굴은 아차산이 치열했던 전쟁터였음을 알려준다. 아차산 보루는 필사적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고 지키려는 고구려의 최전선 보루였던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30여 점의 그릇은 배식용, 운반용 등 그 쓰임이 세부적으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그릇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부호다. 군사들의 개인 그릇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 추정되지만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조그마한 토기 접시가 나왔는데 그 접시에 경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경자는 경자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서기로 따지면은 52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발굴된 유물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는데 유물에 연대가 써 있으니까 이 유적 전체의 연대를 결정하게 되고 역사 기록에 있는 기록과 대비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물입니다. 아차산 제2보루와 제4보루에서는 아차산 보루가 군사시설뿐 아니라 생활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도 발견된다. 온돌이 발견된 것이다. 온돌과 쇠물의 발견으로 이것이 대장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장간에서는 주로 무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가두었을 저수지도 발견했다. 변방에 주둔하면서 자급자족했을 고구려 군사들의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대중국교류 바다를 통한 굉장히 그 큰 국가적인 정책의 변화였고 그것을 이 유적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확인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뭐 작게는 이 고구려의 영토가 그 임진강 이남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통념들을 깰 수 있었다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백제의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아들 위덕왕은 정사를 등한시했고 신하들은 그를 걱정했다. 백제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고구려와 신라가 백제의 영토를 노리고 있었고 백제는 갑자기 왕을 잃었던 것이다. 염치 없는 신라놈들 같으니라고 우리 땅을 한강 일대는 원래 우리 땅이었소. 백제가 처음 나라를 세운 곳 한강. 슬퍼하지 마셔요. 당신이 곧 찾아오실 거잖아요.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백제의 기원인 곳을 고구려가 뺐더니 이제는 신라가 우리 아버님이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진흥왕 나쁜 놈. 아버님의 승하는 가슴치며 슬프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큰 뜻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내야 합니다. 왕비마마 말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백제는 선왕께서 지키시고 지금 전하께서 다스리시니 찬란히 빛날 날만 남았습니다. 신라하고 백제가 뭐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라가 갑자기 이 백제 영토를 쳐들은 겁니다. 한강.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되찾은 한강 유역을 신라가 다시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뭐 보복이라고 할까 그 반응으로 백제가 신라를 치게 됩니다.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내준 백제의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쳐서 일부 영토를 회복하지만 신라가 다시 백제의 영토에 쳐들어오고 연합했던 신라와 전쟁을 벌인다. 그 전쟁에서 성왕은 목숨을 잃는다. 그의 아들이었던 위도강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찰을 짓기로 한다. 그리고 사찰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물건도 제작을 한다.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다. 사찰에 쓰이던 향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향로가 발굴됐을 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대왕에서 받아서 쓰는 그런 그 진귀한 하나의 기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문양의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인지 의미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그런 유추가 가능한 그런 유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사하신 백제 26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한 그 추복 사찰에서 쓰여지던 물건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금세 날아오를 것 같은 봉황과 상상 속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산과 나무, 동물들까지 세밀하고 아름답다. 현대에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향로 전체가 금으로 쌓여 있다. 금으로 만든 향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로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다시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다. 단순하게 그 백제의 어떤 조형적 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백제인들의 이상향, 도교적 세상감, 무의자연, 불로장생의 세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백제인들이 생각했던 도교적 세계관, 도교적 이상형입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1993년 진흙 속에서 발견된다. 1400년 넘게 진흙에 묻혀 있었는데 그 모습이 거의 원형 그대로였다. 당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학계 및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그렇다면 진흙에서 발견된 향로는 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92년도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지표하에서 한 1m 50쯤 내려갔어요. 93년도 12월 달입니다. 보통 이제 땅속 한 1m 50 정도에서 나오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겨울에 이 땅이 얼고 높고 하는 건 한 3, 40cm 정도입니다. 그 이하 내려가면은 거의 항온 항습이 돼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다는 거. 금동 대향로가 파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견될 수 있었던 비밀은 자연박물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땅속으로 일정 부분 내려가면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향로가 발견된 바닥은 진흙층이었는데 향로가 발견된 능산리 유적은 계단식 논지형으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지형이다. 이것은 갯벌에서 발견된 유적이 원형 그대로인 것과 같은 원리다. 진흙층이었다는 것은 일정한 온도의 물이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유물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달리해서 보관한다. 금동 대향로는 자연박물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관할 때 이 창고에 항원 항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항원 항습이 가령 의복이라든지 뭐 서류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목가구 이런 유기물하고 또 금속 제품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도자기라든지 토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 항습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일정한 온도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그 유물이 이렇게 1300년이 훨씬 넘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남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의 두 번째 비밀은 85대 15다. 금동 대학로의 크기는 직경 약 19cm에 무게는 18kg에 달하는 큰 향로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금으로 쌓여 있는 향로인데 이 향로를 분석해보니 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향로였다. 85대 15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이다. 이 비율은 현대에서도 가장 정확한 합금 비율로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비율을 알고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이 향로를 분석을 해보니까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이 약 85대 15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납이 한 0.07% 들어있습니다. 근데 납은 이건 아마 일부러 집어넣은 그 합금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납이 아니라 싶습니다. 그거를 가장 적합한 합금 비율을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금 방법인데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합니다. 수은 아말감법은 금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로 금과 수은의 끓는 점을 이용해 순수한 금을 얻는 과정이다. 그래도 저 최고의 재료인 금으로 만들어야 뭐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금동으로 해야겠지요. 그렇죠. 금동으로 해야지요. 아 근데 그 금으로 그 어떻게 그걸 오랫동안 내려온 백제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금은 수은에 잘 녹고 수은은 일정 온도로 뜨겁게 달구면 모두 날아가니 그리고 본체를 만들고 수은과 금을 섞어서 도금한 듯 뜨겁게 달구면 되지 않겠어? 백제인들이 수은 아말감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과학 지식의 수준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에나 사용되었던 기술 수은 아말감법. 백제인들의 주조기술과 과학기술은 백제 금동 대학로를 통해서 현대에 알려졌다. 이 발굴을 통해서 한반도의 고대사를 다시 쓰고 전통과학 연구가 더욱더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백제나 이 삼국시대 이런 거 수은 아말법을 광복에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상당한 금속 공예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고 조형성 또 예술성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이러한 과학적 기술 적용했던 과학성 이런 것들이 백제의 아주 우수한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서 당시 발굴할 당시에 동부가 최고의 걸작이다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다시 쓴 백제 금동 대학로. 이 항로에 얽힌 역사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이 실존했고 신라와 백제의 연합이 깨지게 된 계기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발굴이었다. 그리고 우리 고대 과학기술은 현대에도 비견될 만한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한강의 첫 주인은 백제였다. 아직까지 그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백제의 첫 도읍은 위례였다. 그 위례는 지금의 서울의 한강 강가인 송파, 강동, 하남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1925년에 발생한 서울의 대홍수. 수마가 훑고 간 풍납동에 신비로운 흔적이 드러난다. 성벽이 유실되면서 드러난 토성, 그리고 청동기 유물들이 세상에 빛을 만났다. 원래 풍납토성의 존재가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부터예요. 일제강점기에 1925년에 그 을충년에 커다란 홍수가 있으면서 그 홍수가 나서 성벽 일부가 유실된 걸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던 유물이 지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드러났던 유물이 대단히 중요한 그 금제품이라던가 청동제품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백제의 초기 위례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례성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지역에 풍납토성이 발견됐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의 풍납토성. 백제의 새로운 역사적 증거는 아닐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풍납토성을 위례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강가에 흙으로 만든 그러한 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성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냥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외래계 토성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그 왕성은 아마 어디 산 쪽이나 이런 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위례성을 찾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위례성을 못 찾아요. 둘레 3.6km, 폭 43m의 거대한 성. 2011년 11월 풍납토성 발굴 현장이 공개됐다. 흙을 다지고 또 다져서 쌓은 토성의 단면이 드러났다. 그리고 흙으로 빚은 성은 한강변에 있었지만 유실은 많지 않았다. 견고했으며 백제의 도시 중 일부였음을 알리는 유물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1999년에 바로 그 성벽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성벽을 발굴하고 나서는 정말 우리나라 모든 그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이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제일 규모가 큰 성이고 연대도 가장 올라가는 그러한 성이다라는 게 발굴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세력은 왕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왕성이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풍납토성에서 쏟아진 유물 개수만 해도 수만 개였다. 토성의 크기만 해도 몽촌토성의 2배이고 전국 최대 규모라고 꼽힌다. 그리고 1600년 동안 토성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토성이 무너지지 않고 물에 휩쓸려 가지 않는 공법. 현대 건축 공법에도 뒤지지 않을 공법에 그 비밀이 있었다. 풍납토성 안에는 바로 그 부역공법과 판축공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대의 내진 설계, 내진 시공 이런 공법들이 적용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600년 정도를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 4단계에 걸쳐 대대적인 축조를 했던 풍납토성. 맨 처음 성벽을 쌓을 때 시루떡처럼 다져 쌓는 판축공법을 사용했다. 판축공법은 단단한 성벽을 만드는 기초였다. 그리고 진흙과 나뭇잎, 나뭇가지를 번갈아 쌓는 기법으로 바로 부엽공법이다. 산에서 나무 심는 것처럼 그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법인데, 일종의 지반이 약한 곳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동원돼야 오늘날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축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하지만 당시 백제의 추정 인구는 70만 명. 풍납토성은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성일까? 몽촌토성은 풍납토성보다 빨리 발견되었고 그 규모는 상당해 초기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라 확실시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풍납토성의 발굴로 위례성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삼국사기에는 475년 고구려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공주로 피난 갈 때 기록을 보면 위례에는 북성과 남성 2개의 성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에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위례성으로 있던 곳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리게 되었고, 한성에는 2개의 왕성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다. 풍납동 일대와 방이동 일대에서 백제의 왕릉과 고분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 풍납토성이 백제의 위례성일 수도 있다는 확신은 커지고 있다. 삼국시대가 지나고 우리 선조들 그리고 현대인들은 위례성 찾기에 수천 년을 쏟고 있었다.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2000년 가까이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던 하남 위례성이다라는 설이 지금은 이제 학계의 보편적인 설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역사가 확 바뀌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1978년) 경기도 연천 고고학 출신의 미국인 군인 보에는 한탄강에서 세계 역사를 뒤흔든 돌 하나를 발견한다. 우리나라 정말 구석기 역사를 새롭게 세계에 알렸던 유적이 바로 한탄강변에 그 막 돌들이 강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강변을 거닐던 미국 병사가, 미군이었죠. 주한미군, 소위 주한미군이 그 인류학, 고고학을 전공했던 그러한 대학생이 파견을 와 있다가 강변을 거닐다가 주워보니까 그게 주먹도끼였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구석기 유적이 됐죠.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이곳은 한반도에 가장 처음 사람이 살았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다. 1978년 처음 발견되어 1979년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석기의 존재 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석기 문화를 이분하던 모비우스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로 세계 구석기 학계의 고인류의 문화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제시했다. 전곡리 유적의 발굴은 주먹도끼는 서양에만 있고 동양에는 없던 문화라는 학설을 뒤엎은 것이다. 주먹도끼는 타원형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양쪽 면을 모두 고르게 손질 가공한 것이다. 석기의 옆면이 마치 두 손바닥을 모은 모습을 한 것이 특징이다. 주먹도끼는 그 주먹도끼의 그 몸체의 기르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먹도끼를 제작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대칭성에 대한 개념, 일정한 형태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중기구석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선 그 주먹도끼 크기가 작아집니다. 수학적 개념까지 사용되었던 한반도의 주먹도끼. 대칭의 개념이 적용되어 잡아 쥐는 것이 점점 편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주먹도끼의 발견은 세계 역사 학설을 뒤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수학과 과학 기술이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석기 시대 석재 재질을 보면 한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감이다. 돌로 다른 돌을 깨서 형태를 다듬는 것이 가장 초기의 석기 제작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미 구석기인들은 물리적 힘의 비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다.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에 살았고 도구를 만들고 살았다. 사실 전곡리 유적은 한반도의 역사의 최소 역사 시간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 50만 년 이전의 유적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전곡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할 때는 50만 년이라는 그 기준 자체, 물론 그 이전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고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전곡리 유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나를 답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제주도에도 우연히 누군가 돌을 발견했다. 때는 해안 관광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8년이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만들던 공사에서 시간에 갇혀있던 고산리 유적이 발견됐다. 발굴을 시작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었다. 토기를 사용하고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가장 척박한 제주도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 넘어가면 소위 토기라는 걸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그 문명사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러한 이제 신석기 시대는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또 저 남측 제주도에 있어요. 1만 년 전 한반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막을 올리는 시기였다. 이때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 섬이 된 제주도. 이 섬의 한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1만 년 후 제주도 고산리.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땅에서 직경 4.5m가량의 원형 집터가 발굴됐다. 1만 년 전의 제주도에서는 수렵 생활과 농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식량을 담을 토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특이한 토기가 발견되는데 제주도의 모래 성분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모래 성분의 흙에 식물 줄기를 섞어 빚은 식물성 섬유질 토기를 만들었다. 화산섬인 제주도의 모래 성질을 파악해서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섬의 특징과 돌이 많은 지형으로 만든 도구가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주먹만한 4개의 돌덩어리. 가운데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였다. 분명 뭔가로 휘가 맞던 흔적이다. 이 유물의 정체는 바로 어망추. 어망추는 그물에 매달아서 그물이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어로 도구다. 그물을 이용한 어로 활동은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했던 만큼 집단 생활의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동해안, 서해안 뭐 이런 데도 이제 많은 유적들이 나와서 그런 유적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령왕릉은 백제의 중요한 고분이다. 발굴 당시 무령왕릉은 기존의 백제 무덤과는 달리 전혀 도굴당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71년 여름에 시작된 무령왕릉 발굴. 위대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서둘러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발굴을 했다면 몇 달 걸릴 그런 그 엄청난 발굴이었는데 갖다가 2박 3일 동안에 맞춰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변의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단시일 내에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비단 그것뿐만이 그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밖에 딴 발굴에서도 발굴하고 나면 항상 좀 뭔가 후회스럽고 미지는 점이 남게 마련이죠.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근대적 발굴은 주먹구구식이었고 잘못된 식민사관으로 오히려 유물과 유적을 망치는 잘못된 발굴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발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처음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옛날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관심은 벌써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최초로 이 우리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에 관심을 보였던 거는 그 고려 시대에 그 후기 이규보의 이규보가 쓴 책의 문집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익산 전라북도 익산 그 고인돌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학자 이규보는 발굴과 유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동국 이상국집에 그는 금마군으로 향하려 할 때 이른바 지석이란 것을 구경했다고 적었다. 발굴이 시작되는 계기를 살펴보면 우연히 유물 발견으로 인한 발굴, 도시 개발로 인한 발굴, 역사적 고증으로 인한 발굴로 나눌 수 있다. 학술 발굴이라는 거는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제 몇몇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조사 연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술 발굴이고요. 말씀드렸던 구제 발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지표 조사에서 유적이나 유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는 시굴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개발이나 우연한 계기로 발굴이 시작된다. 그래서 발굴을 다시 크게 나누면 학술 발굴과 구제 발굴로 나뉘는데 구제 발굴은 개발로 인해서 발견된 유물을 구제하는 발굴을 말한다. 학술 발굴은 사적이나 중요 유적으로 판단되면 조사 연구 계획을 해서 발굴하는 것이다.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지표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시굴 조사로 이어지는데 시굴 조사는 유적이나 유물 근처의 땅을 파내서 땅 속에 또 다른 유물이나 유적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 발굴 조사가 계획되어 정기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 발굴하는 건 그 시대가 흐른다고 발굴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일제시대 때 발굴이나 지금 발굴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발굴 자체, 그 기계가 발굴할 수 없거든. 아무 기계화 시대가 된다고 해도 고고학자 손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는 건 아마 앞으로도 발굴 자체가 존속하는 한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발굴이라는 거예요. 발굴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단초이지만 그 행위에는 신중함과 많은 지식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진다. 결국 발굴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굴이 역사적 유산을 파괴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발굴이 파괴가 아닌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일이 되기 위해 그리고 역사의 반전과 혁명의 키를 쥔 발굴이 되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 발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